안녕하세요. 오늘 얼리얼 컬러 매니지먼트와 HDR 툰 매핑 개선 사례로 발표하게 될 김진홍입니다. 저는 컴투스 TA실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재직 중입니다. 아무래도 공용실이다 보니까 여러 팀들의 테크니컬 아트 관련 이슈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렌더와 배경 관련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회사 일과는 관계없이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난 3년간 몇 가지 의문으로 시작해서 쭉 공부한 결과입니다. 관련된 내용이나 과정은 여기 이제 블로그에도 정리해 두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컬러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톤 매퍼를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컬러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던 일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처에서 sRGB와 리니어 체크를 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게임 쪽에서는 단순히 텍스처를 임포트하고 렌더링할 때 리니어 공간에서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sRGB를 모니터에 내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컬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ACS 세팅을 처리하던 일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세팅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던 것도 일종의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크게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풋 소스도 점점 고도화돼서 일반적인 텍스처 말고도 로그 형태로 캡처된 영상이나 빅데이터를 추가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고위도 디스플레이나 HDR 세팅 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고민들도 늘었고요. 영상 쪽에서 활용하게 되면서 외부 툴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EXR 파일로 뽑는다든지 하는 그 관련된 고민들도 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은 대체로 한 400럭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 공간 정도의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HDR을 켜면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컬러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내용에는 색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 색 공간 도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표는 전체 색상에서 sRGB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흰색에 대한 좌표값도 보이시죠? 이 표가 의미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점은 이 sRGB 1영역이라는 지점이 실제로는 어떤 절대적인 0.64, 0.33이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 색상에서 어떤 정확한 좌표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sRGB 표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전까지는 이 1영역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빨간색인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카메라가 찍은 1빨간색을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색상으로 출력해야 하는지 몰라서 디스플레이 나름대로 색상을 1영역으로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RGB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촬영 장비도 리얼 월드를 이제 sRGB로 잘라서 색상을 기록하고 sRGB로 데이터를 보내고 디스플레이는 들어온 값을 믿고 sRGB 1에 해당하는 색상을 출력하게 됩니다. sRGB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표준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흰색이 위치해야 되는 밝기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감마 전송 함수도 있고요. 모니터를 보는 공간의 밝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된 표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의 디스플레이들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좋은 모니터를 사면은 색상이 굉장히 밝고 진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sRGB에서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의도한 색상이 있어도 디스플레이가 맘대로 출력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컬러 매니지먼트를 sRGB 디스플레이에서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엔 저는 정확한 색상과 밝기를 출력하는 HDR 표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옛날에 그랬듯이 어떤 좋은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양한 표준으로 모니터들을 포용해주면 더 넓은 표준으로 모니터들을 포용해주면 되거든요. HDR 표준은 그래서 1000니트 정도의 밝기와 REC 2020의 색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먼 미래까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괜찮은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색 공간이 여기 이제 P3라고 지정되어 있는 녹색 삼각형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REC 2020을 지금 이제 출력하는 색 디스플레이는 없으니까 그것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물론 HDR 표준에도 다른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RGB에서는 아까 광원이나 옷의 흰색이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HDR에서는 흰색의 옷은 디퓨즈 화이트 레퍼런스를 203니트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그 위에 헤드룸을 남겨놔서 500니트 이상의 밝기를 가지게 하는 등 좀 이제 그 충분한 광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함수도 감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두운 부분과 좀 더 밝은 부분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커브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링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어두운 공간을 가정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이미지를 보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실제 세상을 보고 있을 때 이미지는 좀 더 오른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하늘색이 굉장히 밝은 밝기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겠지만은 우리 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HDR이 바라는 것들이 이 포토리얼리스틱한 예전의 이미지에서 이제 점차 휴먼 비주얼 시스템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대로 출력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목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더 밝은 화면에서 더 많은 범위,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전에는 8비트로 표현하던 것을 좀 더 세밀한 비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보고 있는 휴먼 비주얼 시스템이 볼 수 있는 범위에 비해서 sRGB나 아니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정말 작은 범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밝으면 밝을수록 다이나믹 레인지가 늘어나는데요. 요즘에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1000니트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1000니트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 좀 아쉬울 뿐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세밀한 단계로 밝기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에서 표현 가능한 색상 단계는 아직 한 10비트 정도이고요. 그것도 이제 트루 10비트보다는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디더 같은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처럼 디더링으로 보완하는 기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수를 그냥 늘리면 참 좋을 텐데 비트수를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케이블이라는 게 0과 1의 데이터들로 화면을 전송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좋아져서 뭐 HDMI 표준도 새로운 게 생기고 DP 표준도 새로운 게 생기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늘기는 했는데 이 대부분은 해상도와 주사율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비트나 10비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인버스 EOTF라는 전송 함수로 데이터를 압축적으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EOTF라는 전송 함수로 데이터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전송함수는 어떻게 말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특정한 빛의 강도를 가리키도록 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버의 법칙 같은 것들이 이 전송함수의 세부 공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감각 대부분이 비슷하게 동작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볼게요. 여기 이제 피부를 손끝으로 아주 살짝 건드리는 경우에는 이 강도가 아주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닿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꾹 누르고 있을 때 살짝 힘을 더 줘봐도 이 왼손에서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베버의 법칙에 해당을 하는데요. 사람은 어두운 부분의 색상을 좀 더 섬세하게 감각하고 이 체감하는 밝기 순서로 배치해 놓은 것이 이제 아래 perceptual gradi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밝기 값을 이렇게 그냥 직접 위처럼 이제 밝기 값을 이렇게 재배치한 걸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밝기 값을 가리키는지 이제 그 베버의 법칙이나 이런 걸 토대로 만들어진 전송함수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마 코렉션 같은 경우가 sRGB나 REC709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함수의 일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버스 EOTF가 감마 코렉션일 거고요. EOTF가 sRGB 감마일 것이고요. 그래서 엔진에서 만들어낸 퍼셉추얼한 이미지를 sRGB 데이터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퍼셉추얼한 이미지로 바꿔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DR도 동일하게 이런 전송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넓은 범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만큼 커브가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PQ 커브라고 부르는 이 전송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외에 HLG 같은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는 전송 함수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ACS 컬러 매니지먼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건요, 간단하게 말하면 리소스와 작업자가 지켜야 될 일종의 ACS에서 정한 규칙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다양한 텍스처들을 그 AP1이라는 선형 공간으로 맞게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팅이나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은 이 AP1 공간, 선형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데이터는 빅데이터는 여기 이제 컬러 그레이딩과 톤 매핑과 ODT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ACS 필름믹 톤 매퍼는 여기에서 녹색 바석이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리얼 엔진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ACS 워크플로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얼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sRGB 선형 작업 공간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게 엔진에서 오는 인풋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sRGB 데이터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GB 리니어 공간에서 모든 라이팅이나 이런 처리를 마치고 한 번에 AP1 선형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ACS 규칙에 맞게 컬러 그레이딩과 필름믹 톤 매퍼와 그 다음에 전송 함수들을 거쳐서 디스플레이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마왕님께서 공유해 주신 감마와 리니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각각의 DCC 툴에서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는 효율적인 전송 규약인 sRGB에 맞춰서 텍스처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에 다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공간은 sRGB 선형 작업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과 톤 매핑을 거친 데이터를 전송함수로 처리해서 데이터 형태로 보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많은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약간씩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원신의 사례인데요. 여기에서는 ACS 컬러 매니지먼트 파이프라인을 거의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HDR 파이프라인을 적용할 때에만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얼리얼은 PQ 커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sRGB 톤 매퍼까지 적용한 결과를 HDR 선형 데이터와 섞는 그러니까 일종의 HLG와 같은 개념을 엔진상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S가 대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별도의 컬러 매니지먼트 파이프라인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란투리스모 스포츠의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치무라나 GT라고 부르는 톤 매퍼를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 톤 매퍼를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REC 2020 선형색 공간에서 이제 라이트 파라미터와 머티리얼 그러니까 라이팅 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치무라 톤 매퍼가 여기에 톤 매핑 단계에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BT 2020 컬러 스페이스에서 전송 함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면 고생이 좀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공수가 많이 드니까요. 그래도 이렇게도 컬러 매니지먼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톤 매핑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의 대부분은 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톤 매퍼는 약간 우리가 원하는 비주얼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톤 매퍼는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아까 말했던 다이나믹 레인지, 빛의 범위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작업 공간에서 라이팅이 끝난 선형값은 리얼 월드와 같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로 다듬는 데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의 씬을 그대로 보면요. 이 흰색 그라디언트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밝아서 완전히 클리핑이 되어 있고 여기 검정색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색상이 구분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들에도 사실은 값들이 존재하는데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톤 매핑을 적용하게 되면서 여기에 최대한 가운데의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비를 남겨두면서 이 숨겨진 값들에 대해서 약간씩의 차이를 남겨도 마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이 톤 매퍼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톱맥 커브를 보면은 S자 모양의 커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컬러 캘리브레이터에서 이 잘려져 있는 값들을 어떻게든 미미한 차이를 내주면서 여기 부드러운 롤오프를 통해서 어떻게든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퀸 어깨처럼 이제 부드러운 스페‌큘러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이 S커브의 역사는 꽤 긴 편입니다. 후지필름이나 코닥에서 제조했던 필름의 톤 커브에서부터 S커브가 유지되었고요. 현재 ACS 커브도 후지필름의 룩을 구현하기 위해서 업계의 이제 색상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일종의 시각적인 커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넓은 범위를 담아내려고 하면은 화면의 대비와 채도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의 대비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 안부에 대해서 긴 롤오프를 유지하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의 계절을 최대한 이제 섬세하게 다듬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에서도 여기서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클리핑이 되도록 하는 대신에 부드러운 롤오프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범위가 약간의 차이들을 나타내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얼 엔진에서 톤 매핑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함수들은 여기 위에 파일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면 컬러 그레이딩과 톤 매핑과 관련된 연산들을 하나로 묶어서 작은 LUT에 구워준다는 점입니다. 이때 LUT를 생성할 때 한 번의 작은 비용을 감수하고 다소간의 비용을 감수하고 나면은 이후의 화면에서는 이 LUT를 재활용해 가면서 비용적으로 꽤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CS 필름믹 톤 매퍼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름 톤 맵은 그 LUT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형 작업 공간에서 AP원 색 공간으로 변환한 다음 톤 매핑을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LUT가 구워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포스트 프로세스 톤맵에서 매 프레임 다시 연산해야 되는 이런 효과들과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CS 필름믹 톤 매퍼는 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한계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터라이제이션과 고위도의 채도 이슈는 우리가 꽤 자주 겪게 되는데요. 포스터라이제이션은 적색이나 청색의 값이 1 이상일 때 그 색상이 약간 주황색이나 보라색으로 약간 그 틴트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sRGB 선형 공간의 값을 아까 이제 AP원 색 공간으로 변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AP원 색 공간은 이 화이트 포인트랑 그 각각 원색이 위치하는 세 가지 점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변환을 해서 동일한 색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위치하는 지점이 달라진 상태에서 그 값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일부 보완은 가능한데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그 아까 하이라이트 부분에 약간의 롤오프 커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롤오프 형태의 커브로 인해서 좀 밝은 색상에서 채도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카트 프로젝트에서는 선명한 채도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ACS 톤 매퍼로는 의도한 색상 출력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 때문에 그 GT 톤 매퍼를 채택하시는 경우도 꽤 많았죠. 이런 GT 톤 매퍼가 좀 더 선형적인 비주얼로 고위도에 대한 채도 이슈가 좀 더 적었기 때문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톤 매퍼를 새롭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은 저는 시청 환경의 반영이라는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전에 HDR 표준이 그 영화관과 같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가 TV를 보는 환경, 그러니까 방 안에 조명이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거실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표준적인 화면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있는 자리의 모니터를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저가 사용하는 환경이 좀 더 어두운 방에서 사용할지 아니면은 그 거실에서 사용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유저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단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근데 그
HDR 측면에서 보면은 색역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제조사라고 해도 그 표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전에 기존 톱매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카발세 톱매퍼는 구현 방식을 알 수 없어서 제외를 했고 커브의 형태가 대부분 S자 커브의 형태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치무라 톱매퍼가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선형적인 값을 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커브가 실제 아래 단위가 로그 단위라서 실제로는 이게 선형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 우치무라 톱매퍼가 선형적인 값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환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톱매퍼도 있기는 한데요. 이 AMD 로테스라는 톱매퍼가 SDR 톱매퍼에서는 이 시청 환경을 반영해서 파라미터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HDR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개념을 제한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뚜렷한 해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sRGB를 사용하면서는 공간에 대한 그 이슈를 거의 겪지 못했었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은 HDR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청 환경의 반영이 저는 HDR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HDR에서도 PQ 커브에 그냥 선형값을 전달하는 대신에 중간에 밝기들을 살짝 조절한 일종의 조절된 선형값을 전달하는 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톱매퍼에게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표준에 부합하는 이런 융럭스의 어두운 방에서는 생각보다 이 화면이 그럴듯하게 괜찮게 잘 보여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밝은 디스플레이라서 한 400럭스의 공간에서는 조금 이제 밝은 느낌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조금만 더 밝아지면은 좀 시원시원하게 밝은 느낌들이 잘 들죠. 그래서 이 중간 밝기의 조절이라는 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18% 그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각적으로 느끼는 그 중간 정도의 회색이 이 18% 정도의 회색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 중간 밝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조명이 있는 집안 환경에 맞춰서 이제 적절히 미드 레벨을 높여주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브 형태의 구성을 위해서는 다른 많은 톤 매퍼들을 참고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색상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톤 매퍼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톤 매핑을 적용하는 공간이 이전에는 AP1 공간에서 ACS 필름ing 톤 매퍼를 적용했는데 지금 이제 REC 2020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포스터라이제이션 현상을 최대한 막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처리를 통해서 ACS보다 조금 더 높은 채도를 띄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SDR 톤 매퍼의 사례입니다. 커브의 주요 특성은 그 녹색의 ACS 필미c 톤 매퍼와 오렌지색의 GT 톤 매퍼의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를 상당히 ACS 톤 매퍼보다 대비를 좀 강하게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부 개조는 ACS보다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롤오프 되는 곡선은 1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0.18로 입력되는 중간 회색의 값이 정확하게 0.18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밝기를 조절할 때 단순하게 중간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커브의 선형성을 유지한 채 중간 밝기의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예시적인 적용 결과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검은색으로 보이네요. 지금 제 모니터에서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ACS처럼 포스터라이저 현상은 존재하지 않고요. ACS보다는 색상의 채도가 이런 주황색 등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치무라 톤 매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봤던 커브의 특성 덕분에 색상의 채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이와 비교하면은 여기 이제 안부 개조 같은 것들은 ACS와 더욱 유사한 편이고요. 그리고 롯데스 톤 매퍼와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간 밝기 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중간 회색이 빠르게 밝아집니다. 매우 밝은 공간이라면은 개조의 구분을 위해서 검은색에서 중간 회색까지 굉장히 빠르게 밝아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우 어두운 공간이라면 어두운 부분의 개조를 길게 처리하고 이 캐릭터의 스페큘러와의
대비를 키우는 쪽이 훨씬 더 풍부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 밝기를 조절하더라도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에는 영향이 없고요. 불필요하게 흰색에 대해서 클리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두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밝기에 대해서는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청 환경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HDR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리얼은 HDR로 화면을 출력하기 전에 다시 이제 작업 공간의 색상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ACS 컬러 매니지먼트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AP1으로 변환했던 색상을 다시 이제 작업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레이디드 컬러를 ACS 아웃풋 트랜스폼 1이나 1000이나 2000 등의 콘솔 변수 입력 값들을 처리하는 함수로 전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ST2084 PQ 커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그 ACS 파람스라는 값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력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 ACS 파람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콘솔 변수 등을 통해서 별도의 수정이 없다면은 이 값은 그냥 완전한 선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HDR 표준에서는 톤 매퍼 없이 단순하게 선형값을 이 보라색이거든요. 그 선형값을 PQ 커브로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분명 HDR에서도 중간 휘도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맞춰서 중간 휘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DR 톤 매퍼의 개념을 활용해서 명부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장하기 위해 일종의 롤오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HLG 등도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SDR이나 HDR 경로를 2번 연산한 다음 섞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결과값을 HDR, LUT 같은 걸로 베이크를 한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시적인 HDR 톤 매핑 커브입니다. 사실 얼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드루미넌스라는 그 콘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유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컴투스 TA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진을 다양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도록 파라미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톤 매핑 커브 적용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형값의 변형을 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롤오프는 별도의 파라미터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드 그레이 값을 조절해서 중간 휘도를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휘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특성을 강조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롤오프는 디스플레이 휘도가 2000 정도가 되면은 HDR 표준 전체의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1000니트 범위를 커버하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대 밝기를 물리적으로 올려주지는 못하는데요. 태양 주변에 이렇게 발생하는 흰 클리핑 대신에 여기 이런 부드러운 궤적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미드 그레이 값을 조절하더라도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밝기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밝게보다는 이제 덜 어둡게 같은 느낌이겠죠. 덜 어둡게 느껴지고요. 여전히 밝은 영역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 비교입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밝은 환경에서는 HDR 화면이 이렇게 어둡게 느껴졌었는데요. 개선 이후에는 최저 밝기의 손실 없이도 어느 정도 중간 휘도를 복원하고 태양 인근의 궤조도 여전히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의도와 규칙에 맞게 처리하면서도 시각적인 이득을 얻는 과정이 아마 이런 결과물일 것입니다. 제가 제작한 톤 매퍼는 일종의 예시와 같은 것이고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톤 매퍼들은 다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띠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정확한 색상 표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